수능을 보기 한 달 남았을 때였어요. 친구 한 명이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미나야,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나 대학을 가야겠어. 근데 내가 성적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진짜 솔직히 다른 건 어느 정도 맞힐 수 있거든? 근데 영어가 안 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영어 성적은 10점대였어요. 두 자리가 안 될 경우도 있었고, 10점대였어요. 항상 이렇게 내외.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달 저한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되었냐? 수능에서 70점 이상을 맞았어요. 그럼 이제 제 말에 믿음이 생기시죠? 안녕. 오늘은 사실 제가 원래 업로딩 하려고 했던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수능이 44일 남았죠?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은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적게 남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정시생이에요. 네, 정시생이고요. 정시로 홍익대학교 프로덕트 디자인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분야가 생겨서 광고 홍보학도 부전공을 했어요. 저는 정말 수시랑 정시의 성적이 컸던 학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무조건 정시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장점이었던 부분은 정말 남들이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저는 더 빨랐고 그래서 남들이 한번 본 문제가 아닌 정말 생판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의 차이점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났던 게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월등했고 수시는 당연히 낮았어요. 네, 대놓고 낮았어요. 많이 차이가 심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시를 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는 항상 머피의 법칙이 존재하죠, 제 인생은. 항상 인생이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너의 수능 때부터 EBS 연계의 폭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수시와 똑같이 똑같은 문제를 봤던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EBS로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수능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을 간 거고 네 성적은 안 궁금하단 말이야. 이 중에서는 뭐 저의 당연히 조언도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제가 경험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주는 게 가장 저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보기 한 달 남았을 때였어요. 수능을 보기 한 달이 남았고 저는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알아서 잘하는 편이었어서 그냥 제 공부만 알아서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미나야,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나 대학을 가야겠어. 근데 내가 성적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진짜 솔직히 다른 건 어느 정도 맞힐 수 있거든? 근데 영어가 안 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영어 성적은 10점대였어요. 두 자리가 안 될 경우도 있었고 10점대였어요. 항상 이렇게 내외.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달 저한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되었냐? 수능에서 70점 이상을 맞았어요. 그럼 이제 제 말에 믿음이 생기시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이 들죠? 가장 먼저 수능 전 한 달 남았을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도 수능 한 달 남았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 모드에 돌입을 했고요. 공부 모드에 돌입을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중을 굉장히 못하는 타입이에요. 하나에 집중을 하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 흘러도 어떨 땐 집중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웃긴 건 그만큼 집중하는데 오래 걸리는 만큼 집중을 한번 하면 저는 몇 시간이고 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뭐 이게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집중만 하면 무조건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열 몇 시간을 서서 그림만 그리던 애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의 정말 큰 장점이자 정말 큰 단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제가 집중할 만하면 아이들이 떠들고 집중할 만하면 종소리가 울리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저는 어차피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항상 높았던 아이니까 선생님한테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뭐 야자까지 이렇게 오래 있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는 선에서는 선생님께서 저를 믿으셨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항상 혼자 공부를 했고요. 수능을 보게 한 달 전에는. 그 한 달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학교는 갔어요. 중요한 건 물론 학교는 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 공부를 하면서 친구 공부를 봐준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 단어장이 너덜너덜했어요. 이 말은 저도 사실 이 습관을 들이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을 들이고 나면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들지. 그치만 이 아마 저의 자세한 공부 방법은 나중에 다시 업로딩을 시킬게요. 왜냐면 지금 수능이 정말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에 맞는 공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서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아니 물론 할 수 있죠. 그치만 이게 습관화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걸 시작하기엔 시작만 하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달 남았을 땐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래요. 핵심은 이거였죠. 네,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친구의 성적은 정말 말도 안 된 성적이었고, 단어를 일단 모르죠. 영어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못 읽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답을 고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너무 쉽네. 간결하잖아요. 딱 답이 나오잖아.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아는 거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한 달 남았을 때 그 친구한테 문제를 찝어주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법도 좋았지만 정말 포멀한 공부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했던 건 계속 꾸준히 했다는 노력과 그리고 촉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 문제 나온다 하는 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한테 문제를 찝어줬잖아요, 제가. 근데 또 그렇게 막 주구장창 선생님들 시험 범위 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찝어준 게 아니고 문제를 콕콕콕콕콕콕콕콕 찝어줬어요. 근데 그게 90%가 나왔어요.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거야까지 정말 딱 들어맞게 90%로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무리 찝어준다고 해도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그래서 시킨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영어 책을 꺼냅니다. 그러면 제가 찝어준 거는 집중해서 외우는 거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대본을 다 외우고 나머지는 네가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만큼 그리고 네가 영어 단어를
지금 외우면 안 된다.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영어 단어에 투자를 하냐. 영어 단어는 정말 과감하게 제끼고 영어 단어를 물론 외워야 하지만 외우는 경우는 어떻게 외우냐. 일단 영어 책을 너는 피면 영어 문제를 풀지 마. 영어 문제를 풀지 말고 영어 뒤에 해설지를 펴. 그리고 너는 그 지문을 외워. 그냥 한번 읽는 거로도 좋아. 왜냐면 사람은 책을 읽었을 때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냥 이 지문을 흥미있게 그냥 너 신문 보듯이 정말 인터넷에 기사 하나 보듯이 읽어. 다 읽어. 다 읽으면서 정말 본문은 너는 정말 몰라도 돼. 넌 답안지만 외워. 그리고 너가 만약에 공부를 더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이 외운 답안지를 보고 나서 네가 문제를 풀어봐.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생기겠지? 엄청 많을 거야. 그걸 형광펜으로 그었을 때 모든 게 너의 그냥 너의 그냥 이 문단은 다 그냥 형광펜일 수도 있어. 그럼 정확히 다 안 외워도 돼. 다만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이 문장을 읽다 보면 그 문장에는 주제가 있을 거고 그럼 그 포인트만 외워. 예를 들어 네가 오늘 읽었던 글이 오늘 읽었다고 내일 기억에 꼭 남는 건 아니야.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었던 기억을 좀 더 강렬하게 남기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이 나왔어.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이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외우는 거야. 제가 그 친구한테 전해줬던 영어 공부법. 한 달 정말 불붙은 스퍼트 낼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 저는 그러면 답안지만 다 봐도 돼요? 계속? 이라고 했을 때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영어를 정말 못했고 정말 영어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영어 성적을 포멀하게만 공부를 하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 친구도 아직도 저한테 이제 네 덕분에 대학을 갔다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법을 사실 추천하는 건 공부를 못하는 학생. 내가 막 10점, 20점 언저리다. 그럼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론 영어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수학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수학에 특화된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아주 시끄럽게 하는 공간에서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수학 문제밖에 없었어요. 이건 그냥 얘가 알아서 굴러가는 거고 저는 집중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여서 그냥 풀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떠들 때 하는 게 수학 공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꼭 조용한 환경에서 정말 집중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공부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이니까 환경 탓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 라고 공부를 포기해요, 그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수능 한 달 남았을 때는 주변 환경의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수능 한 달이 남았을 때 저의 공부할 때 태도는 이랬어요. 내가 있고 정말 나를 이렇게 한 10cm 정도 여유가 있는 공간에 가둬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공동생활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뭐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하더라도 나는 이 10cm 밖으로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10cm에 고립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수능 한 달 남았을 때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 밖으로 들리지 않아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진짜 웃긴 건 안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누가 날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이펙트가 뭐냐면 네가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이걸 믿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 육성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나를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의 뇌에 이런 심리학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저는 워낙 철학도 좋아하고 심리학도 좋아하고 이런 뇌, 과학 이런 거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해봐요. 제가 진짜 오늘 영상은 정말 횡설수설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정리가 너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급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내가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라서 그런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1번 수능 한 달이 남았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거.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공부와 좋은 환경이 아닌 이상 하지 못하는 공부 과목을 나눠라. 그리고 나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네가 만약에 정말 성적이 낮다. 그러면 특히 영어 성적이 낮으면 영어 해설지 보고 본문이라도 외워라. 만약 이게 영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수학을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운 걸까지 생각하지 마. 네가 수학을 못하는 거 너도 알고 너네 부모님도 알고 네 친구들도 다 알아. 너한테 많은 거 안 바래. 그러니까 정말 수학에 1번부터 끝번까지 있어. 1번부터 끝번까지를 네가 다 맞출 거 아니잖아. 이 문제들 사이에는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쉬운 거 위주로 공부해. 그것만이라도 다 맞으면 얼마나 좋아. 이 어려운 것까지 굳이 뚫고 가려고 하지 마. 만약에 근데 네가 정말 쉬운 걸 다 맞는 상태야? 그럼 그때 하나씩 뚫어봐. 그래도 늦지 않아. 하루에 한 문제씩만 뚫어도 또는 이틀에 한 문제씩만 뚫어도 아직 너에게는 22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리고 뭐 수학 말고 국어를 못해요.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게 제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진짜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드릴 건 없지만 국어를 못한다면 문제를 분석해봐라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1번 저처럼 글을 못 읽는다. 2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험지를 다 읽을 수 없다. 3번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저는 다 해당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했냐.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치려고 했던 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거였어요. 다만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읽는 속도가 더 느려져요. 그럼 어떻게 했냐. 2번 읽는 걸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이 읽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눈으로 읽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고칠 수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저도 난독증인데 난독증을 고치는데 얼마 소요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난독증이라는 걸 인지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난독증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문장을 진짜 읽는 거는 정말 다 읽는 게 너무 좋은데
이 문장을 이제 읽는데 조금 힘들다. 그렇다면 3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를 좀 빨리 파악을 하면, 문제를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또 그리고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사실 보다 보면은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나 다가 유추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아무리 문장 읽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유추될 만큼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단 거예요. 그냥 나도 그런 건 알지.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yes or no 문제가 나오고 뭐 이 정도 말고 정말 어느 정도 어느 분단에서 어느 포인트를 캐치하고 내가 문제를 제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석은 정말 쉬워져요. 내가 어떻게 수험생한테 어떤 문제를 줄지를 내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분석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때.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했어? 뭐 과목별로는 솔직히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과를 해서 원래 이과였는데 전과를 함으로써 문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슨 과학 1등급 나오는 애가 6등급 사회 나오는 그런 곳으로 갔으니 답이 없죠. 근데 윤리도 1등급 찍어봤고 법사도 1등급을 찍어봤나 2등급을 찍어봤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항상 성적 어느 정도 나왔고 사탐은 정말 두 과목만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사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한국사도 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국사에 엄청 약한데 한국사에 얼마 전에 빠져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한국사가 너무 재밌을 때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다 저는 스토리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윤리를 공부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는 학자들과 도대체 나한테 뭘 가리키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수학은 이론을 배웠으면 이걸 적용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윤리는. 이걸 나한테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지, 이 사람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뭐 외우기도 힘들지, 뭔 소리를 나한테 하는지도 모르겠지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경을 알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맹자, 공자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 학자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자님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떻게 겹치는지, 얘의 후배가 얘와 친구. 근데 얘랑 둘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를 머릿속에서 쓰면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학설이 나왔는지, 그게 정말 학설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고 학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얘네들은 무슨 관계인지 그걸 파악하고 나면 진짜 외우기가 쉬워져요. 학파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외웠고, 사실 법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어릴 때부터 저는 법을 좋아했고 뭐 초등학교 때 이미 헌법을 봤었고 했었지만 사실 그게 정말 하나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지금 어떻게 기억이 나요. 진짜 도움은 하나도 안 됐는데 다만 중요한 건 저는 법사를 공부할 때는 법을 외운다라기보다는 판례를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판례를 오히려 초점을 두고 찾아보기도 하고, 판례가 이런 판례가 생김으로써 판례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거리가 생김으로써 이 법이 탄생하였다, 혹은 이런 이야기거리가 생기면서 이런 판례가 적용되면서 이 법이 예외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로 모든 초점을 판례로 뒀어요. 이 스토리로 뒀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회 공부는 사실 스토리로 외웠어요. 스토리가 아닌 이상은 그 전까지도 저도 이거를 뭐 날짜를 다 외워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뭐 스토리로 공부해라. 정말 근데 막 미친 듯이 공부하기에는 사회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로 외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TV 시청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TV 안 보잖아요. 그쵸? TV 안 보죠?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TV를 봐? 아, 사실 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 꺼야 돼요. 끄세요. 아니, 안 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끄면 안 돼. 이건 꿀팁이니까 듣고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 영상 보고 나서 다음 영상 뭐 볼까 생각하면 안 돼요. 꺼요. 꺼. 이거 보고 나면 꺼요. 근데,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수능 한 달 남았으니까 솔직히 44일 남았는데 44일 동안 TV 안 본다고 안 죽고 핸드폰 안 본다고 안 죽고 진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틀을 나에게 내가 지금 박스를 하나 쓰고 걸어 다닌다는 기분으로 내가 박스를 하나 쓰고 걸어 다닌다는 기분으로 나와 세상을 단절시켜봐요. 그리고 내가 오직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라고. 진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한 달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솔직히 한 달을 내 말 정말 잘 듣고 그대로 30일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내가 이렇게만 공부했었더라면.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좀 더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공부 방법을 정말 믿고 한번 시행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공부법을 몰랐던 사람이었고, 공부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막상 나에게 공부가 중요해졌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공부를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루에 3문제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풀었어요. 안 풀면 또 안 풀었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선생님의 스트레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정말 이 상황에 왜 놓여져 있는지 모르겠는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3문제 까짓거 풀면 되지. 내가 뭐 이런 왜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3문제 그게 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정확한 진짜 공부법을 가지게 된 시작은 이랬어요. 짜증나서. 근데 그 3문제를 풀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힘들고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3문제가 정말 아니고 내 인생의 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안 하면 정말 약간 뭔가 하루에 중요한 걸 빼먹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내주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왜 못 푼다고 생각할까? 못 푼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를 아예 바꿔서 나는 이렇게 지금 내가 선생님한테 짜증내는 그 시간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엄청 꼰대 같다. 진짜 꼰대 같다. 나이가 들수록 꼰대 기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그런 수능의 꿀팁을 주고자 영상을 찍은 겁니다. 진짜 뭔가 공부를 하나 시작할 때는 내가 방법을 모르는 것도 맞지만 방법을 알고 나면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일까? 또는 나에게 더 맞는 학습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못 믿지 말고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어떤 학습 방법이든 누구의 학습의 방법이든
시작을 해봐야, 그리고 좀 오래 지속을 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못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야. 세상 모든 거 그냥 다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네가 원하는 학과 가라. 네가 뭐 좋은 대학교 뭐 이런 거 난 대학도 안 가려고 그랬다. 맨날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연히 제 쪽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거기에 맞게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해보고 최대한 털고 나야 사람이 아 재수할까? 아 그래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했었어 라는 후회가 안 남는다고요.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정말 나를 쏟아 부을 것 같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후회라는 걸 해요. 나는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만 해봐요. 맨날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44일. 44일 남은 것만 진짜 후회 없게 우리 진짜 뒤도 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공부 한번 해보게요. 44일이니까. 네. 이 영상이 싫었다면 싫어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차마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오늘은. 이 영상이 싫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저한테 그냥 싹 그냥 욕 막 하고 막 그냥 댓글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Q&A 달고 그럼 제가 또 답장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안녕. 다음에 봐요.